고아의 귀도 한쪽 안 들리는 애가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 시어머니 관이 아직 빈소에 있는데 시고모가 조문객 8명 앞에서 제 귀를 걸고 그 소리를 짓거렸어요. 2년을 어머니 대소변 받고 욕창 닦으면서 새벽에 2시간 자던 사람한테요. 그날 저는 육개장 그릇 조용히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그런데 유품 정리하러 간 그 빈집에서 저는 아주 미친 걸 보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를 고아라고 부르던 입은 우리 집 현관에서 완전히 뭉개졌고 저는 2번 다시 참지 않는 사람이 됐죠. 도대체 그 빈집 안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제까지 다 끝내고 장례식장 정산 창구 앞에 서 있던 그날, 제 몸은 물먹은 걸레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창구 앞에서 카드를 내밀고 영수증을 받아 반듯하게 접어 지갑에 넣는 남편 뒷모습이 그날따라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어깨가 축 처져서 상복 재킷이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보다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다 끝났네. 고생했어. 장례비는 다 정리된 거죠? 부의금 들어온 거로 얼추 막았어. 자기가 제일 고생했지. 2년을 병수발 들면서 잠도 못 자고.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죠. 남편이 슬쩍 일어나서 제 오른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결혼하고 10몇 년 동안 몸에 붙은 습관이에요. 제 왼쪽 귀는 아무 소리도 안 들어오니까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면 늘 오른쪽으로 돌아 앉습니다. 나 같으면 못했어. 진짜로. 귀도 한쪽 안 들리는데 어머니 밤중에 부르는 소리. 놓칠까봐 새벽에 몇 번씩 일어나서 방문 열어보고 그랬잖아.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그거 생각하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20살에 보육원문을 나온 무연고입니다. 명절에 갈 데가 없어서 편의점 야간 알바로 밤을 새우는 게 익숙한 사람이었고 26에 뺑소니 사고로 왼쪽 귀. 청력을 통째로 잃은 다음에는 세상이 저를 반쪽짜리로 본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이었죠. 그런 저를 내 새끼라고 불러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며칠 전에 관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집부터 정리해야죠. 아가씨 찾아서 상속 정리하든 집을 내놓든. 내일 가자. 자기 얼굴이 지금 완전 흑빛이야. 아니에요. 오늘 가요. 며칠 비워뒀는데 벌써 곰팡이 쓸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더 말하려다가 그냥 손을 내밀어서 차 키를 받아갔어요. 운전석에 앉는데도 한숨을 한번 쉬더라고요. 저는 조수석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지나가는 간판들을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 빈소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되감기처럼 돌아왔습니다. 그날 시고모가 와서 한바탕 뒤집어 놨거든요. 첫날 저녁이었어요. 향 냄새가 아직 옷에 안 배었을 때쯤 검은 옷 입은 시고모가 국화 앞에서 손수건을 흔들면서 곡을 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언니 이렇게 갈 거면서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어. 시장 바닥에서 손 다 트도록 고생만 하다가. 고모님 오셨어요? 안쪽에 자리 있으니까 앉으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표정이 싹 바뀌더라고요. 눈물 흔적도 없는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었죠. 그래. 근데 언니 살던 그 집,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고모님, 아직 발인도 안 했어요. 어차피 할 얘기잖아. 언니 명의로 된 게 그거 딸랑 하나야. 너 아가씨 소식은 들었니? 그 얘기는 꺼내지 마세요. 10년 동안 전화 한 번 없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딸이잖아. 상속 지분이 있어. 찾아서 포기각서라도 받아야 할 텐데. 참, 걔가 그렇게 나가버린 게 다 언니 때문이지. 자기 딸 결혼 하나를 못 허락해서
애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는 진짜 그때 접시라도 하나 놓칠 뻔했어요. 빈소에 조문객이 8명쯤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 젓가락이 일제히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고모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손님들 다 듣습니다. 내 말이 틀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 저 할머니 독해서 딸 시집도 못 보냈다고. 자식 인생 짓밟은 애미가 뭐 좋은 소리 듣겠어. 고모님, 어머니 아직 관에 계세요. 꼭 그러셔야 해요? 예, 너는 좀 가만 있어. 귀도 한쪽 안 들리는 애가 무슨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나서. 이 말이 이 사람 18번입니다. 십몇 년째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칼을 꽂아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육개장 그릇을 조용히 내려놓고 웃었어요. 고모님 식사부터 하세요. 이쪽으로 모실게요. 내가 밥 먹으러 왔니? 나중에 집 팔면 나도 언니한테 빌려준 돈 받아야 하니까. 계산 똑바로 하라고 온 거야. 빌려주신 돈은 저희가 따로 갚을게요. 내가 뭔 돈이 있어서 갚아? 고아에 친정에서 해온 것도 없는 애가. 거기까지였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상 저쪽에 앉아있던 어머니 시장 단골 아주머니가 헛기침을 크게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화장실에 있었고 저는 그냥 컵에 물을 따라서 시고모 앞에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날 그 말들이 비수처럼 꽂혔는데도 저는 꾹 참았어요. 왜냐면 저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참는 게 제일 조용하니까 참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그 자리에서 상이 한번 뒤집혔을 겁니다. 진짜로 뒤집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를 막아줄 어머니가 없으니까요. 차가 신호에 걸려 멈췄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핸들만 잡고 있었고 저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다가 문득 훨씬 더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랑 결혼 약속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 가던 날이었죠. 그날도 시고모가 미리 와서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어요. 저는 과일 상자 하나 들고 현관에 서서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앉은 채로 턱만 들었죠. 그래, 이름이 미라라고? 보육원에서 컸다며? 네, 그렇습니다. 귀는 어쩌다 그렇게 됐어? 고모님, 그런 건 묻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남편이 바로 끊었는데 씨알도 안 먹혔어요. 왜 못 물어봐? 새로 들어올 사람인데 다 알아봐야지. 나중에 애 낳고 나서 병 있는 거 알면 어쩔 거야. 그러고는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혀를 찼습니다. 너도 참 대단하다. 멀쩡한 직장 다니면서 왜 사서 고생을 하니? 세상에 여자가 없어서 그래.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 그거였어요.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면서요. 저는 욕을 해야 할 자리에서도 존댓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인간입니다. 예, 너는 가만히 있어. 얘가 왜 미안하다고 해. 근데 너 아까부터 왜 계속 몸을 이쪽으로 틀어? 내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저는 사람 많은 데선 소리가 뭉개져서 늘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여 앉습니다. 그게 그렇게 눈에 걸렸나 봐요. 시고모가 갑자기 손을 뻗어서 제 왼쪽 머리카락을 훅 넘겼고 다음 순간 귀에 꽂혀 있던 보청기를 쑥 뽑아버렸어요. 어머, 이게 그거야? 이거 얼마 하니? 나라에서 대주는 거야? 귀에서 그게 빠지는 순간 세상 소리가 물속처럼 확 뭉개졌어요. 저는 그 감각이 제일 무섭습니다. 눈앞에 사람 입은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내가 지금 무슨 표정으로 앉아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 상태요. 얼굴이 확 달아올라서 손만 덜덜 떨고 있었죠. 고모님, 그거 주세요. 제 거예요. 잠깐 보자는 거잖아. 뭘 그렇게 벌벌 떨어. 별것도 아니네. 이게 뭐 몇백만 원씩 한다고. 바로 그때 주방에서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손에 유리 반찬통을 들고 계셨는데 그걸 그대로 바닥에 내던지셨습니다. 쨍 하는 소리에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소리를 반쪽만 들었는데도 발밑까지 울렸어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언니, 지금 나한테 던진 거야? 그래.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통 깨진 거보다 100배, 1000배 더 흉해. 아침부터 남의 집 소파에 눌러 앉아서 애 하나 잡고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고아의 귀도 한쪽 안 들리는데. 내가 뭔데 내 며느리를 평가해. 부모 없이 세상 풍파 맨몸으로 견딘 내 새끼다. 안 나가? 시고모가 씩씩거리면서 가방을 낚아채고 나갔어요. 문 닫는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그건 제 왼쪽 귀로도 들린 것 같았죠. 남편은 그때까지 어버버하다가 뒤늦게 고모님 하고 따라 나갔는데 이 사람은 늘 반박자씩 늦습니다. 화도 늦게 내고 사과도 늦게 받아냅니다. 거실에 저랑 어머니만 남았어요. 어머니가 유리 조각 사이에 떨어져 있던 보청기를 손으로 집어서 앞치마에 몇 번 문질러 닦으셨죠.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제 앞에 다가와서 제 왼쪽 귀에 그걸 직접 꽂아주셨어요. 시장에서 40년 배추 절인 손이라 손끝이 사포처럼 거칠어서 귓바퀴가 다 쓸렸는데 그게 하나도 안 아팠어요. 진짜로요. 세상 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순간 어머니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들었으면 그냥 그 귀로 흘려라. 사람 구실은 귀가 하는 게 아니다. 신부가 하는 거지.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목이 막혀서요. 오늘부터 내가 엄마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귀한 새아기야. 알겠니? 말이 짧고 표정이 없는 분이었어요. 동네에서 저 할머니 독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고 저한테 다정한 말을 해준 횟수도 손에 꼽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그 무뚝뚝한 품에 안겨서 평생 흘릴 눈물을 다 쏟은 것 같아요. 20살에 보육원 문을 나온 뒤로 누가 저를 안아준 게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집 골목에 주차 자리 있나 모르겠네. 남편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어느새 차가 어머니 동네 입구로 들어서고 있었죠. 저는 눈가를 손등으로 문지르고 무릎에 올려둔 가방끈을 다시 쥐었습니다. 대문 앞에 대면 돼요. 어차피 어머니 짐 실으려면 가까이 돼야 하니까. 그래. 오늘은 대충 창문만 열고 훑어보자. 자기 진짜 안색이 말이 아니야. 네, 그럴게요. 차에서 내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40년을 사신 그 골목은 원래도 조용한 동네였는데 그날은 유난히 서늘하고 사람 그림자도 없었죠.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만 바람에 파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 왔어. 내려. 네, 짐 챙길게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마당 화분들이 죄다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군자란이랑 고추 화분이 흙만 남은 채로 쩍쩍 갈라져 있었죠. 어머니 쓰러지시고 2년 동안 화분에 물 줄 정신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러네. 일단 들어가서 창문부터 다 열자. 냄새 안 빠지면 이거 정리도 못해. 남편이 현관에서 도어락 덮개를 올리고 번호를 눌렀어요. 327. 이 집 도어락 번호는 10년째 그거였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나간 아가씨 생일이요. 번호도 한번 안 바꾸시고 어머니가 혹시라도 걔가 올까봐 절대 못 바꾸게 하셨잖아. 내가 몇 번을 말했는데 아주 기겁을 하시더라고. 올 사람이었으면 어머니 눈 감기 전에 한 번은 왔겠죠. 제가 이런 말할 자격이 있나 싶긴 했어요.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실제로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 전에 앨범에서 사진 한 장 본 게 전부예요. 그런데 2년 동안 어머니 기저귀 갈고 욕창 소독하면서 그 딸이라는 사람 이름
한번 못 들어본 채로 살다 보니까 정이 갈 리가 없었죠. 삑 소리가 나면서 잠금이 풀렸어요. 남편이 문을 당기니까 묵은 먼지 냄새가 확 밀려왔는데 그 냄새 사이에 뭔가 시큼한 게 섞여 있었어요. 사람이 며칠 안 씻고 눌러앉은 방에서 나는 그런 냄새요. 저는 그때 그냥 상한 반찬이 냉장고 안에서 터졌나 싶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와. 어두워. 네, 신발 벗을게요.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 쪽에서 뭔가 툭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죠. 저는 반사적으로 오른쪽 귀를 그쪽으로 돌렸어요. 왼쪽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소리가 나면 늘 몸을 먼저 틉니다. 뭐예요? 무슨 소리 났어요? 창문 열어둔 거 있었나? 바람에 뭐 떨어졌나 본데. 아니에요. 전화 올 때 다 닫고 잠그고 나왔어요. 남편이 신발도 안 벗고 그대로 안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두세 걸음 가다가 갑자기 뚝 멈춰 서더라고요. 등이 굳는 게 뒤에서도 보였습니다. 여보. 네. 여보, 안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제야 소리를 제대로 잡았어요. 어두운 안방 안쪽, 어머니 화장대 쪽에서 서랍을 미친 듯이 뒤지는 소리가 났죠. 나무 서랍이 덜컹덜컹 부딪히고 그 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섞여 나왔어요. 사람 숨소리였습니다. 누구요? 거기서 뭐해? 남편이 고함을 질렀는데 저는 현관에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발이 안 떼졌어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검은 그림자가 화들짝 놀라서 몸을 확 일으키더니 현관 쪽으로 그대로 내달렸죠. 저를 향해서요. 어딜 도망가. 남편이 옆에서 그 사람 옷깃을 낚아채면서 둘이 같이 바닥에 뒹굴었어요. 신발장이 넘어가고 어머니 고무신이 제 발밑까지 굴러왔죠. 뒤엉켜서 팔다리가 어디가 누구 건지도 모르게 몸싸움이 붙었습니다. 불 켜. 여보, 불. 빨리 켜. 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벽을 더듬었어요. 그 집 스위치 위치를 2년 동안 하루에 10번씩 눌렀는데도 그 순간엔 손끝이 엉뚱한 데만 짚었죠. 등골에 식은땀이 흐르고 하필 그때 보청기가 삑하고 울려서 아무 소리도 제대로 안 들어왔어요. 남편이 뭐라고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다 물속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겨우 스위치를 눌렀어요. 형광등이 두어 번 깜빡거리다가 방이 확 환해졌죠. 남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이 그 사람 멱살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었어요. 그러고는 바닥에 깔린 사람 얼굴을 보고 허공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저도 그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는 감은 적이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엉망으로 엉켜 있었고 볼이 홀쭉하게 파여서 얼굴이 반쪽이었어요. 몸에 걸친 건 어디서 주워 입었는지 모를 낡은 남자 점퍼였는데 소매가 다 뜯어져 있고 쉰 냄새가 확 났죠. 길에서나 볼 행색이었어요. 너 은주야? 진짜 은주 맞아? 결혼 앨범 사진으로만 봤던 10년 전에 집 나갔다는 아가씨였어요. 사진 속 얼굴은 볼이 통통하고 파마 머리를 예쁘게 넘긴 얼굴이었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사람이랑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날 처음 봤어요. 결혼하고 13년 동안 명절에도 제사에도 한 번도 못 본 사람을요. 그런데 아가씨 품에 뭐가 안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베개 밑에 넣고 자던 그 낡은 손가방이요. 가죽이 다 벗겨져서 속살이 드러난 시장에서만 원짜리 하나에 팔 것 같은 그 가방을 두 팔로 꽉 껴안고 있었죠. 남편이 잡고 있던 손을 스르르 놓았어요. 그러자 아가씨가 쿨럭쿨럭 기침을 하면서 뒷걸음질로 방 구석까지 기어가더니
그 가방을 가슴에 더 세게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말해봐.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왜 남의 집을 뒤지고 있어? 남의 집? 여기 내 집이기도 해. 비켜. 이게 첫마디였어요. 저는 진짜 그 말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이 남의 집 안방에서 서랍 뒤지다 걸렸는데 나오는 소리가 내 집이라니요. 뭐? 내 집? 야, 너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지. 내가 왜 파악을 해? 엄마 집이면 내 집이지. 오빠는 저리 좀 비켜봐. 어머니 돌아가셨어. 며칠 전에 장례 치렀다고. 그 말에 아가씨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는데 저는 그게 슬픔인지 당황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 순간 저 사람 지금 연기하나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뭐? 장례? 누가 죽었다고? 엄마 돌아가셨다고. 내가 나가고 엄마가 어떻게 사셨는지. 내가 알아? 반찬 가게 그거 붙잡고 새벽마다 배추 절이다가 가게 바닥에서 쓰러지셨어. 2년을 오른쪽 못 쓰고 누워만 계셨다고. 어머니 대소변 다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알아? 여기 이 사람이야. 남편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사람이 반박자 늦게 화내는 타입인데 늦게 터지면 이렇게 무섭게 터집니다.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야, 이 미친 내가 지금 그 소리 지어낼 정신으로 보이냐? 아가씨가 입을 벌리고 뭐라 하려다가 그냥 삼켰어요. 그러고는 벽에 등을 붙이고 고개를 무릎에 처박더라고요. 가방은 여전히 안 놓고요. 저는 그 웅크린 등을 보면서 이상하게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치매 심한 날에 어머니가 침대 구석에서 입을 끌어안고 저렇게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자세가 소름 돋게 똑같았죠.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화가 확 올라왔어요. 10년을 코빼기도 안 보인 사람이 어머니 유품 뒤지다 걸려서 저러고 있는 게 그날 제 눈에는 그냥 도둑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 10년 전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날 현장에 없었으니까 전부 남편한테 전해 들은 겁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너 여동생은 왜 없어? 물었을 때 남편이 소주 반병 마시고 겨우 털어놓은 이야기요. 그날도 시고모가 문제였다고 해요. 낮부터 어머니랑 술상을 붙여놓고 앉아서 계속 쪼아댔다더라고요. 언니, 은주 저거 그 남자랑 결혼 못 시킨다고. 그렇게 뜯어말릴 일이야? 얼굴도 멀쩡하고 사업한다는데 뭐가 문제야?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대요. 그냥 젓가락으로 나물만 뒤적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진짜 독하다. 딸년 인생 왜 붙잡아? 하긴 딸 시집 보내면 언니 반찬 가게 누가 도와주나. 배추 절일 손이 하나 없어지는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친구 만나러 나갔다던 아가씨가 그 말을 다 듣고 서 있었다고요. 엄마, 진짜 그것 때문이야? 내가 가게에서 일 안 하게 되는 게 싫어서? 은주야, 방으로 들어가. 왜 이유를 말 못해? 그 사람 어디가 그렇게 못마땅해? 학교? 돈? 뭐가 문제인지 말을 해봐, 엄마. 사람 하나 죽여놓고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어머니는 그때도 입을 꾹 다물고 계셨대요.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딸한테는 더 잔인했겠죠. 아가씨가 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재봉틀을 발로 밀어서 넘어뜨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넘어진 재봉틀 옆에 주저앉아서 가슴만 퍽퍽 치셨다고요. 그날 이후로 아가씨는 진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남편이 경찰에 실종 신고도 했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 번호를 수첩 뒤져서 다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디서도 흔적이 안 나왔죠. 나중에 알아보니 주민등록도 말소돼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먹고 숨으면 못 찾는 거였어요.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결혼해서 시장 골목 근처로 신혼집을 얻었고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찬 가게 문을 여셨어요. 그러다 2년 전 겨울에 가게 뒤편에서 김치 담그다가 그대로 쓰러지셨죠. 옆 가게 생선집 아저씨가 발견해서 119를 불렀는데 병원에서 나온 소리가 뇌졸중이었어요. 오른쪽 수족이 다 마비됐고 얼마 안 가서 혈관성 치매까지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요양원 얘기를 꺼냈어요. 남편도 그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서 있었죠. 병실 복도에서 남편이 제 오른쪽으로 돌아서면서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요양원 모시자. 자기 귀도 그런데 병수발을 무슨 수로 들어. 안 돼요. 어머니가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데요? 고아인 저를 친딸처럼 품어주신 분이에요. 제가 모실게요. 자기 밤에 보청기 빼고 자면 아무것도 못 듣잖아. 어머니 새벽에 부르시면 어쩔 거야. 응급 상황 오면? 그럼 안 빼고 자면 되죠. 그게 말이 되냐고. 되게 할게요. 짐 싸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당신은 회사 일에 집중해요. 둘 다 무너지면 진짜 답 없어요. 남편은 그날 병원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안 나왔어요. 저는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알았는데 문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짐 싸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그때 저는 간병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었죠. 치매랑 마비가 같이 온 환자를 혼자 보는 게 어떤 건지 진짜 겪어보기 전엔 아무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몸무게가 60kg가 넘었어요. 그 몸을 2시간마다 돌려 눕혀야 하는데 저 혼자 겨드랑이에 팔 넣고 끌어당기다가 침대 프레임에 이마를 몇 번이나 찍었어요. 등에 난 욕창은 소독할 때마다 살이 파여 있어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속으로 죄송하다는 소리를 100번씩 했습니다. 성인용 기저귀 가는 것도요. 남들은 그냥 갈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마비 온 몸은 협조가 안 돼요. 한쪽 다리가 통나무처럼 굳어 있으니까 그거 들어 올리면서 닦고 채우고 하다 보면 겨울에도 팔뚝에 땀이 범벅이 됐죠. 빨래가 제일 지옥이었어요. 겨울 솜니불에 실수를 하시면 그걸 욕조에 넣고 발로 밟아서 빨아야 했는데 물 먹은 이불이 진짜 시체처럼 무겁습니다. 두 팔로 비틀어서 물을 짜고 베란다에 넣을 때는 어깨가 뜯겨나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잠이요. 저는 보청기를 빼고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밤중에 부르시는 소리를 놓치면 안 되니까 귀에 그걸 끼고 잤죠. 그런데 그러면 배터리가 새벽에 나가버려요. 배터리 나간 밤에 어머니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지신 걸 2시간 뒤에 발견한 날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바닥에 옆으로 누운 채로 이불을 붙잡고 계셨고 팔에 멍이 시커멓게 들어 있었죠. 저는 어머니 다시 눕히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건을 입에 물고 울었어요. 소리내면 안 되니까요. 치매가 심한 날에는 어머니가 저를 도둑으로 아셨습니다. 나라, 너 누구야? 남의 옷을 왜 벗겨? 어머니, 저 미라예요. 미라, 기저귀만 갈게요. 이 도둑년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벗겨. 사람 죽는다. 누가 좀 와봐라. 동네 다 들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요. 그러다 손이 제 귀를 스쳐서 보청기가 화장실 타일 바닥에 툭 떨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거 주우려고 엎드린 사이에 어머니가 미끄러지시는 바람에 둘이 젖은 바닥에 같이 넘어진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상태로 어머니 몸 밑에 깔려서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안 났어요. 저는 그 손을 기억하니까요. 처음 인사 갔던 날 유리 조각 사이에서 보청기를 집어 앞치마로 닦아서 제 귀에 직접 꽂아주셨던 그 거친 손 옹기요. 그거 하나로 2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간병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이 집에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어머니가 몸 하나 못 가누시면서 딱 2가지 반찬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하셨죠. 겉절이랑 어리굴젓이요. 40년 반찬 가게에서 제일 잘 팔던 그 2가지요. 새아가, 겉절이 담가라. 어리굴젓도 사와. 어머니, 그제 담근 게 김치 냉장고에 꽉 찼어요. 통이 4개예요. 모자라. 더 해놔. 우리 애 오면 먹여야지. 아가씨 안 오신 지 10년 다 돼가요, 어머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오늘 올지도 몰라. 저는 그게 그냥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어르신들 옛날 기억에 갇히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근데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안 담그면 밥을 안 드셨어요. 진짜로 하루를 통째로 굶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매주 시장 가서 배추를 사다가 절였어요. 문제는 어머니가 40년 장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간을 한 숟갈만 틀려도 휠체어에 앉아서 바로 잡아내셨어요. 액젓을 그렇게 부으면 되나? 반 숟갈 덜어. 어머니, 아까 넣으라고 하셔서 넣은 거예요. 멍청하게 말귀를 못 알아듣네. 배추 자른 게 이게 뭐야? 이거 어른 손가락 3개 폭이다. 옛날 그 맛 안 나면 허실이야. 어머니, 옛날 맛이 뭔데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때 저는 좀 서운했어요. 솔직히요. 하루 종일 대소변 받고 욕창 닦고 밤에 2시간 자는 사람한테 김치간 틀렸다고 호통을 치시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거 하나만은 절대 안 봐주셨습니다. 그렇게 죽어라 담가둔 김치통이 며칠 단위로 통째로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미쳤나 했어요. 김치 냉장고 문 열고 3번을 다시 세어봤죠. 밤에 남편이 퇴근하고 왔을 때 제가 부엌에 서서 그랬어요. 여보, 나 진짜 미치겠어. 김치 냉장고에 있던 통 2개가 아예 통째로 없어졌어. 통까지. 자기가 어머니 상에 올리고 깜빡한 거 아니야? 내가 치매야? 엊그제 새로 담근 거라 뚜껑도 안 열어본 거라고. 지난주엔 어리굴젓 통이 절반 비었고 오늘은 찬장에 사둔 참치캔까지 싹 없어졌어. 밥통에 있던 찬밥도 한 톨도 없더라. 참치캔까지? 그건 좀 이상하네. 이상해? 소름 돋는 거지.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남편이 팔짱을 끼고 냉장고를 들여다보다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밤에 몰래 갖다 버리시는 거 아니야? 치매 환자들 이상한 행동하잖아. 옛날에 옆집 할아버지도 냉장고 음식 다 비닐에 싸서 장롱에 넣어놨다잖아. 여보, 어머니 혼자서 휠체어도 못 타는 사람이야. 침대에서 내려오는 것도 나 없으면 못해. 그 몸으로 김치통을 들고 현관 밖에 나가서 버려. 내가 쓰레기통 다 뒤졌어. 음식물 봉투까지 열어봤어. 통째로 없어졌다고. 그럼 뭐 누가 들어온다는 소리야?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도둑이 미쳤다고 김치만 훔쳐가? 어머니 금반지랑 목걸이 그대로 있다며. 안방 서랍에 현금도 있는데. 그 말에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게 제일 말이 안 되는 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증거가 있었죠. 화요일 오후에 병원 다녀왔더니 식탁 위에 김치 국물이 뚝뚝 떨어져 있었어. 손으로 집어먹은 것처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싱크대에 물이 젖어 있었어. 내가 나갈 때 다 닦고 나갔는데 남편 얼굴이 그때 처음으로 굳었어요. 화요일이면 우리 어머니 재활 데려가는 날이잖아. 그래. 화요일, 목요일 오후. 그때 집이 4시간씩 비어. 딱 그 요일에만 없어져. 미친. 그거면 누가 우리 일정 알고 들어온다는 거야? 골목에서 지켜보면 알겠지. 휠체어 태워서 나가는 거 보이니까. 당장 도어락 번호부터 바꾸자. 이거 그냥 넘길 일 아니야.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열쇠 수리공을 불렀어요. 저는 그때만 해도 이걸로 정리되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현관에 낯선 아저씨가 공구 가방 놓고 도어락 뚜껑을 여는 걸 본 어머니가 숨이 넘어갈 듯이 발작을 하셨습니다. 안 돼. 번호 바꾸지 마. 손대지 마, 그거. 어머니, 동네에 도둑이 도는 것 같아요. 집에 누가 들어와요. 위험해요. 내 집이다. 내 집에 왜 남이 손을 대? 그거 바꾸면 나 오늘 죽어버릴 거다. 진짜로 죽어버린다. 말이 안 통했어요. 어머니가 마비된 몸으로 침대에서 몸을 던지듯 굴러 내려오셨어요.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왼손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어머니 붙잡고 빌었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번호만 바꾸는 거예요. 새 번호 어머니 알려드리고 벽에 크게 써붙일게요. 안 돼. 안 된다니까. 그거 그대로 둬. 그대로 둬라 좀. 결국 수리공 아저씨한테 헛걸음감 들이고 돌려보냈어요. 어머니는 그날 저녁밥도 안 드시고 벽만 보고 누워 계셨죠. 327. 10년 전에 집을 나간 딸 생일. 그 6자리를 지키려는 집착이 그날은 거의 광기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분은 그 번호를 바꾸는 순간 딸이 진짜로 안 돌아온다고 믿는 거구나. 그게 마지막 남은 미신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가 불쌍해서 더 이상 못 우겼어요. 이상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화장대 밑에 있는 그 낡은 손가방이요. 어머니, 화장대 밑에 먼지 좀 닦을게요. 저리 가. 그 가방 만지지 마. 먼지만 털고 그 자리에 그대로 둘게요. 밑에 곰팡이 슬어요. 손 떼면 가만 안 둔다. 말투가 진짜 살벌했어요. 치매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날에도 그 가방 근처에 손만 가면 어머니 눈이 확 뜨였죠. 밤에는 그걸 베개 밑에 넣고 자셨고 병원에 갈 때는 무릎 담요 밑에 끼고 가셨어요. 2년 동안 저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문서나 비상금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양병원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치매 오면 통장이랑 인감 붙들고 자식도 못 믿는다고요. 어머니가 40년 장사로 모은 돈이 얼마 있을 텐데 그걸 아무한테도 안 맡기고 저러시는 거구나.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 정신 좀 맑은 날에 남편 불러서 같이 열어보자고 해야겠다. 딱 그렇게 정리해두고 넘어갔죠. 김치가 사라지는 일은 그 뒤로도 계속됐어요. 저는 결국 그 미스터리를 끝까지 못 풀었습니다. 남편은 나중엔 그냥 포기하고 어머니 손 닿는데 김치 두지 마 소리만 했고 저는 화요일 목요일 오후만 되면 병원 대기실에서 시계를 보면서 집 생각을 했어요. 지금 누가 들어와 있으면 어쩌지, 그 사람이 어머니 방까지 뒤지면 어쩌지 하고요. 그리고 텅 빈 김치통을 싱크대에서 씻을 때마다 저는 찝찝한 기분을 그냥 물에 흘려보냈어요. 통바닥에 김치 국물이 얇게 남아있는 거 보면서 도둑도 참 이상한 도둑이네. 배추 절이는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알면 저러진 못할 텐데. 뭐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요. 다시 그 안방입니다. 형광등은 켜져 있는데 방 안 공기가 얼음장 같았어요. 저는 아가씨가 가슴에 끌어안은 그 낡은 손가방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이리 내놔. 마지막으로 말한다. 싫어. 손대지 마. 내 거야. 이게 어떻게 내 거야? 너 이거 뭐 들었는지 알고 이러는 거지? 엄마 통장이야? 집문서야? 남편이 결국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가방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씨가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면서 몸을 뒤로 뺐죠. 그런데 오래 굶고 밖에서 잔몸이 뼈만 앙상해서 남편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둘이 한 번 더 뒤엉키다가 가방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고 다삭은 지퍼가 그 자리에서 쫙 뜯어지면서 안에 있던 게 방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남의 집에 숨어들어서 노린 게 결국 엄마 돈이야? 그러고도 사람이야 너. 저랑 남편은 그때 진짜로 5만 원권 다발이나 금붙이 아니면 노란 봉투에 든 집문서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2년 동안 손도 못 대게 하신 물건이니까요. 그런데 뚜껑이 열린 순간 그 방에 숨막히는 정적이 깔렸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건 돈이 아니었어요. 촌스러운 꽃무늬가 들어간 여자용 겨울 내복 3벌, 두꺼운 반찬가게, 장부 한 권, 그리고 보풀이 다 일어난 목도리 하나. 그게 전부였죠. 뭐야 이게? 쓰레기야? 여기 돈 숨겨둔 거 아니었어? 남편이 내복 한 벌을 손으로 툭 밀치면서 헛웃음을 쳤어요. 아가씨는 그 옷을 보고 눈만 크게 뜨고 있었죠. 만지지 마요. 웃기고 있네. 내가 이거 훔쳐서 달아나려고 한 거 아니야? 이거 팔면 얼마 받는데? 저는 그 순간 바닥에 무릎을 붙이고 앉아서 내복을 집어들었어요.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거든요. 여보, 잠깐만요. 이 옷 좀 봐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어요. 진짜네. 이거 백화점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산 것 같은데. 여보, 이거 좀 이상해요. 뭐가? 사이즈가. 이건 105예요. 그 밑에 깔려 있던 건 100이고 제일 밑에 있는 건 95예요. 세 벌이 다 사이즈가 달라요. 말하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옷 장사를 해본 사람도 아닌데 그게 무슨 뜻인지 대충 감이 왔죠. 같은 물건을 사이즈만 다르게 3벌 사서 가격표도 안 뜯고 가방에 넣어 놓은 사람이요. 야, 이거 내가 산 거 아니지? 엄마가 사둔 거 알고 훔쳐가려고 온 거야? 아니야. 나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진짜 몰랐어. 돈이나 금붙이인 줄 알았어. 엄마가 옛날부터 가방에 돈 넣고 다녔으니까. 이 뻔뻔한 게 진짜. 그러니까 돈 노리고 온 건 맞다는 거잖아.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 안 비친 사람이 빈집 털러 와서 지금 뭐라는 거야? 몰랐다고. 장례고 뭐고 엄마 돌아가신 거 나 진짜 몰랐어. 내가 알았으면. 시끄러워. 내 생일로 된 도어락 번호 눌러서 들어왔잖아. 애초에 털어갈 작정으로 온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러고는 아주 작게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었어. 배가 너무 고파서 딱 한 번만 몰래 들어와서 밥만 먹고 가려고 했어. 며칠 전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 불 꺼진 집에서 무슨 수로 밥을 먹어.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진짜로요. 여보, 잠깐만요. 잠깐만. 왜 그래? 설마 화요일이랑 목요일 오후에 자꾸 없어졌던 김치통, 그거 아가씨가 드신 거예요? 방이 조용해졌어요. 아가씨가 무릎에 얼굴을 대고 한참 있다가 겨우 고개를 들었죠. 얼굴이 눈물이랑 먼지로 얼룩덜룩했어요. 언니 죄송해요. 제가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야, 그럼 내가 김치 냉장고를 털어먹었다고? 언제부터? 1년 전 겨울부터요.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주저앉았어요. 1년이요. 제가 배추 사다가 절이고 어머니한테간 틀렸다고 호통 들으면서 담근 그 김치를요. 그 사람이 사업 망하고 도망갔어요. 제 이름으로 빌린 돈만 남았고요. 핸드폰도 끊기고 지갑도 잃어버려서 그냥 길에서 잤어요. 찜질방도 못 가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여기까지 기어 들어왔다고. 며칠 굶고 지하철역에서 자다가 이러다 진짜 얼어 죽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오빠 얼굴 볼 자신도 없고 엄마한테는 죽어도 못 갈 것 같아서 그냥 집 앞에서 한 번만 보고 가려고요. 근데 불이 다 꺼져 있어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문 잠겨 있길래 혹시나 하고 옛날 번호 눌렀는데 그게 열리더라고요.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요. 그래서 뭘 어쨌어. 불도 못 켜고 그냥 김치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랬는데 유리통에 겉절이가 꽉 차 있었어요. 어리굴젓도요. 냄새 맡는 순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젓가락 찾을 정신도 없어서 그냥 손으로 집어 먹었어요. 손으로 그 맛이 집 나가기 전날 엄마가 밥상에 놔준 거랑 소름 돋게 똑같았어요. 10년을 잊고 살았는데 입에 넣는 순간 그날 저녁상이 그냥 확 떠올랐어요. 그거 먹고 도망쳤는데 며칠 뒤에 또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 가는 요일이랑 시간을 알아내서 맞춰 들어오신 거예요? 낮에 골목 쓰레기장 뒤에 숨어 있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대문이 보여서요. 두 분이 엄마 휠체어 태우고 나가는 거 보고 들어갔어요. 밥통에 있는 찬밥 다 긁어 먹고 김치통은 그냥 통째로 들고 나왔어요. 매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는데 그 겉절이 맛을 한번 보니까 이성이 안 잡혔어요. 남편이 그때 완전히 터졌어요. 이 나쁜 사람아. 그거 언니가 담근 거야. 귀도 한쪽 안 들리는 사람이 어머니 대소변 다 받으면서 새벽에 시장 가서 배추 사다가 혼자 절인 김치야. 어깨 다 나가서 파스 붙이고 담근 거 그걸 훔쳐 먹어? 언니가 담근 거였어요? 아가씨가 저를 보면서 그렇게 물었어요. 눈이 진짜 멍했어요. 엄마 손맛이랑 똑같아서 저는 당연히 엄마가 담근 줄. 어머니가 옆에서 휠체어에 앉아 하나하나 시키셨어요. 배추 자르는 크기부터 액젓 비율, 절이는 시간까지 다요. 옛날이랑 똑같은 맛 나게 하라고 매일 호통을 치셨어요. 왜요? 아가씨 오면 배고플 때 언제든 와서 먹게 냉장고에 빈틈없이 채워두라고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2년 동안 제가 치매라고 넘겼던 그 소리들이요. 우리 애 오면 먹여야지. 오늘 올지도 몰라. 모자라, 더 해놔. 엄마가 저 온다고요? 10년을 코빼기도 안 비친 저를요? 네. 오늘이 며칠인지도 저녁에 뭘 드셨는지도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겉절이랑 어리굴젓만은 절대 안 놓치셨어요. 통 하나 비면 그날 밥을 안 드셨어요. 하루를 통째로 굶으셨어요. 여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이 제 말을 잘랐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죠. 치매 환자가 10년 전에 나간 딸을 무슨 수로 기억해서 밥을 챙겨. 어머니 나보고도 누구세요 하신 날이 있는데 그냥 옛날 기억에 갇혀서 고집 부린 게 어쩌다 맞아떨어진 거야. 우연이라고. 여보, 우연이야. 그런 거야. 이거 한번 보세요. 저는 바닥에 쏟아진 그 두꺼운 장부를 집어들었어요. 표지에 유성펜으로 어머니 가게 이름이 삐뚤빼뚤 적혀 있는 시장에서 흔히 쓰는 그런 장부요. 이거 그냥 가게 장부가 아니에요. 앞장을 넘기니까 배추 몇 포기, 무 몇 단, 액젓 몇 통, 이런 숫자들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글씨는 원래 반듯했어요. 그런데 중간부터 갑자기 글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초등학생이 왼손으로 억지로 쓴 것처럼 삐뚤빼뚤하고 크기가 제멋대로였어요. 힘을 어찌나 꽉 줬는지 종이가 눌려서 파여 있었고 뒷장에 자국이 그대로 배어 있었죠. 어머니 오른쪽 마비 오셔서 볼펜도 못 잡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써? 숟가락도 못 드셨잖아. 왼손으로 쥐고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가 다 파인 거고요. 글씨는 엉망인데 읽을 수는 있어요. 여기 날짜 보세요. 작년 11월 12일이라고 쓰여 있어요. 저는 그 페이지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한 글자씩 더듬어 읽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몇 번 헛기침을 하고요. 오늘 낮에 부엌에서 소리가 났다. 우리 애가 온 모양이다. 불도 안 켜고 김치 먹는 소리. 뛰어나가 안아주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인다. 입을 쓰고 울었다. 찬 거 말고 따뜻한 국에 밥 먹여야 하는데 잠이 안 온다. 읽고 나서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제 보청기에서만 미세하게 삐소리가 났죠. 어머니, 다 알고 계셨어? 남편이 장부를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손이 떨려서 종이가 부스럭거렸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어머니가 그 시간에 방에 누워서 다 듣고 계셨다는 거야? 부엌에서 딸이 김치 훔쳐먹는 소리를. 네. 근데 왜 안 나오셨어? 소리라도 지르시면 되잖아. 은주야 하고 한 번만 부르면 되는데. 놀라서 도망가면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우셨다고? 다리가 안 움직여서?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도어락이 떠올랐죠. 여보, 그래서 도어락 번호도 절대 못 바꾸게 그렇게 난리를 치신 거예요. 그날 침대에서 몸을 던지듯 굴러 내려오셔서 방바닥을 치면서 우셨잖아요. 나 죽어버릴 거라고요. 저는 그게 그냥 노인네 미신 같은 고집인 줄 알았어요. 번호 바꾸면 딸이 못 들어오니까 그러셨던 거예요. 진짜로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장부를 든 채로 벽에 등을 기댔어요. 아가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서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입은 벌어져 있는데 소리는 안 나왔어요. 엄마가 나오는 걸 알고 있었어? 네. 근데 왜 안 잡았어? 왜 한 번도 안 나왔어? 나 그때 부엌에서 손으로 김치 집어 먹으면서 소리 안 나게 하려고 숨도 참았는데. 엄마가 안방에 있었어? 그 방에? 나 바로 저 문 앞에 있었는데? 아가씨가 안방 문틀을 손으로 짚었어요. 부엌에서 안방까지는 5걸음도 안 됩니다. 그 5걸음을요, 어머니는 못 걸으셨어요. 오른쪽이 다 마비된 몸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딸이 밥 먹는 소리를 듣고 계셨던 거죠. 저는 그날 제가 매주 배추를 절였던 이유를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액젓 반 숟갈까지 잡아내면서 호통을 치셨던 이유도요. 남편이 젖은 손등으로 눈을 문지르고 장부를 다시 펼쳤어요. 뒷장에 더 있어. 여보, 이거 더 있어. 남편이 다음 장을 넘겼어요. 12월 24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요. 12월 24일. 며느리가 도둑 든 것 같다고 현관 번호 바꾸자고 한다. 내가 입맛 없어서 밤에 다 버렸다고 우겼다. 착한 며느리가 한숨만 쉰다. 미안하다 미라야. 훔쳐먹는 도둑이 내 새끼라고 어떻게 말하겠니? 배추 더 절이라고 모진 시험이 노릇했다. 내가 나쁜 년이다. 읽는데 목이 막혀서 중간에 2번 끊었어요. 마지막 줄에서 제 이름이 나왔을 때는 손에서 장부를 놓칠 것 같았죠. 그날이잖아요. 어머니가 열쇠 아저씨 보고 발작하시고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면서까지 못 바꾸게 하시고 저녁 내내 밥도 안 드시고 벽만 보고 우셨던 그날이요. 그게 다 너 때문이었어? 어머니가 그날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울지 마. 내가 무슨 자격으로 눈물을 흘려. 어머니 관에 못 박는 것도 못 본 사람이.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날짜가 없고 그냥 글씨만 있었습니다. 며느리한테 억지 부려서 불쌍한 이웃 돕는다고 거짓말하고
내복 사오라고 했다. 100 사이즈로. 우리 애 오면 입혀야지. 밖에서 밥 굶었으면 95가 맞으려나. 내일은 다른 치수로 하나 더 사오라고 고집 부려야겠다. 가방에 넣어두고 기도한다. 우리 애 따뜻하게 입혀달라고. 저는 그때 기억이 났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시장에서 내복을 사오라고 하셔서 제가 물었죠. 누구 주실 거예요? 하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주 퉁명스럽게 동네에 딱한 노인 있다고만 하셨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사오라고 하셔서 저는 어머니가 치매로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줄 알고 속으로 좀 짜증까지 냈습니다. 그 사이즈 다른 세 벌이 다 그렇게 들어온 거였어요. 언니, 제발 그만 읽어주세요. 심장이 아파서 숨을 못 쉬겠어요. 제발이요. 들어. 똑똑히 들어. 엄마가 너 때문에 어떻게 피눈물 흘리면서 하루하루 사셨는지 뼛속까지 들어야지. 내복 사이즈 3개를 고르면서 자기 딸이 얼마나 말랐을까 그 생각을 하셨다는데 내가 지금 못 듣겠다고? 여보, 그만해요. 아가씨 얼굴이 백지장이에요. 진짜 쓰러지겠어요. 남편이 장부를 뺏어서 앞으로 거칠게 넘기기 시작했어요. 뒷장을 다 봤으니까 앞으로 되짚어 간 거죠. 그러다 맨 앞장, 배추값이랑 무값 숫자만 적혀 있는 사이에 끼어 있던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여보, 이거 봐. 여기 10년 전 것도 있어. 10년 전이요? 어머니 마비 오시기 전이라 오른손으로 또박또박 쓰신 글씨야. 날짜가. 이거 내가 재봉틀 넘어뜨리고 나간 바로 그날 밤이야. 야, 은주 너 똑똑히 들어. 남편이 목소리를 겨우 잡고 읽었어요. 은주 그놈 신원조회를 해봤다. 처자식이 있고 사기 전과가 셋이다. 그놈이 내 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려 했다. 다 말해주면 내 딸이 무너진다. 세상에 저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아가씨가 입을 벌렸어요. 소리는 안 나왔어요. 차라리 내가 심술궂은 애미 노릇하는 게 낫다. 은주가 날 원망하고 미워해도 상관없다. 남한테 속아서 인생 걸었다는 그 창피만은 모르게 해야 한다. 원망은 내가 다 받고 무덤까지 지고 갈 거다. 남편 목소리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도 끝까지 읽었습니다. 은주야, 너는 내 목숨보다 귀한 내 딸이다. 동네 사람들이 나를 독한 애미라고 욕해도 상관없다. 미워해도 좋으니 제발 밖에서 밥 굶지 말고 사람만 있어라. 아가씨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졌어요. 저는 그렇게 우는 사람을 살면서 처음 봤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쿵쿵 박으면서 울부짖는데 남편이 달려들어 그 머리를 손으로 받쳤어요. 그 등 위로 남편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죠. 들었어? 엄마가 너 미워서 입 다무신 게 아니었어. 내가 그 남자한테 속았다는 걸 알면 내가 평생 그 창피 못 씻고 살 것 같아서 엄마가 그 원망을 혼자 다 뒤집어 쓰신 거야. 동네에서 딸 시집도 못 보내는 독한 할머니 소리 들으면서 고모가 술상에서 그 소리 짓거릴 때도 변명 한마디 안 하시고 엄마, 우리 엄마, 나 같은 게 왜 살아있어? 내가 왜 살아있어요? 그 소리 하지 말아요, 아가씨. 저는 그 말만 하고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대로 두 사람을 계속 울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알았거든요. 사람이 저렇게 울고 나면 배가 고픕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저도 그랬어요. 부엌 불을 켜고 김치 냉장고를 열었어요. 며칠 집을 비워서 위 칸은 텅 비어 있었는데 안쪽 깊숙한 데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를 닭달에서 담그게 하신 겉절이 통이랑 어리굴젓 통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요. 그 몸으로 액젓 반 숟갈 덜라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담그게 한 그 김치요. 전기밥솥을 열어보니까
찬밥이 굳어서 누렇게 떠 있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그 밥을 넣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누룽지 냄새가 그 차갑던 부엌을 조금씩 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냄비 앞에 서서 국자로 젓다가 소매로 눈을 몇 번 닦았죠. 어머니가 40년 쓰신 낡은 둥근 쟁반을 꺼냈어요. 칠이 다 벗겨진 그 쟁반에 김나는 누룽지 한 그릇, 겉절이, 어리굴젓을 정갈하게 담았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쟁반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달그락 소리에 두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죠. 아가씨, 식사하세요. 언니, 어머니가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담그게 하신 김치예요. 이것도 아가씨 오면 드시라고 넉넉히 해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언니, 제가 이걸 무슨 염치로 먹어요. 저 사람 아니에요. 염치 생각하지 말고 싹 다 비우세요. 저는 아가씨 앞에 숟가락을 놓았어요. 그리고 이거 다 드시면 이제 다시는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오지 말고 당당하게 번호 누르고 들어오세요. 오늘부터는 어머니 대신 제가 따뜻한 밥 해드릴게요. 찬 거 말고요. 아가씨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 위에 겉절이 한 조각 얹어서 입에 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다시 터졌죠. 목이 메어서 못 삼키고 꺽꺽거리는 그 마른 어깨를 남편이 말없이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옆에 앉아서 등만 조용히 쓸어내렸어요. 그날 밤 아가씨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거실 바닥에 다리를 쭉 뻗고 골아떨어졌어요. 어머니가 사둔 백사이즈 내복을 입고 그 다해진 목도리를 이불 위에 덮고 자는 모습이 꼭 어린애 같았죠. 다음 날 아침 눈이 퉁퉁 부은 아가씨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언니, 어제는 정신이 없어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지난 일이에요. 그보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갈 데도 없다면서. 빚은 몸으로 갚을 거예요. 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어요. 옛날에 따놓은 거요. 병원 간병 자리 알아보려고요. 잠은 고시원 잡으면 되고요. 안방에서 나온 남편이 등짝을 툭 쳤어요. 고시원은 무슨. 형이 대출 알아볼 테니까 급한 것부터 막아. 싫어. 오빠 돈 10원도 안 받아. 내가 벌인 일은 내가 치울 거야. 이게 어디서 고집을. 여보, 아가씨 당분간 우리 빈방 쓰게 해요. 이사갈 집방 3개짜리잖아요. 언니, 저 진짜 괜찮아요. 제가 무슨 염치로 얹혀 살아요. 어머니가 남기신 김치 다 먹기 전에는 아무 데도 못 가요. 그리고 공짜 아니에요. 방세 대신 주말에 집안일 좀 도와주면 되잖아요. 저 혼자 겨울 이불 짜서 널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죠? 몇 주 뒤에 어머니 집을 처분했어요. 아가씨가 상속 포기에 동의해줘서 서류 정리는 수월했는데 집한 돈으로 어머니 병원비 대출 갚고 나니까 남는 게 진짜 턱없이 부족했죠. 저희는 결국 경기도 외곽 낡은 빌라 전세로 옮겼습니다. 이삿짐도 다 못 풀었는데 대문을 쿵쿵 두드리며 시고모가 들이닥쳤어요. 아이고, 집구석 참 좁아 터졌네. 서울 집 팔아서 겨우 이런 데로 기어들어온 거야? 그러게 내가 요양원 보내라고 했지. 병원비로 다 날렸잖아. 언니한테 빌려준 내 돈 내놔. 이자는 안 쳐도 되니까 원금만 딱 계산해. 그때 방에서 나온 아가씨랑 눈이 마주친 시고모가 기겁을 했어요. 어머, 은주 너 언제 기어들어왔어? 10년 소식 없던 게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았구나. 언니 유산 뜯어먹으려고 이제야. 고모님. 뭐? 저 이 집에서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상속 포기 서류 도장 찍었고요. 제 밥값 제가 벌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고모님이 술상 앞에서 우리 엄마 독하다고 떠들 때요. 우리 엄마는 제가 상처받을까봐 변명 한마디 안 하고 그 욕 다 뒤집어 쓰셨어요.
그거 알고 나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고모님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저 평생 그 은혜 갚으면서 오빠랑 언니 모시고 살 겁니다. 시고모 입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 앞에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죠. 고모님, 원금의 은행 이자까지 계산해서 방금 계좌로 다 넣었어요. 확인해 보세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희 볼 일 없죠? 뭐? 예, 너 지금 뭐라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언니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이 집 기둥은 우리 언니예요. 한 번만 더 그러시면 저 안 참아요. 현관은 열어드릴게요. 씩씩거리면서 나가는 시고모 뒷모습을 보면서 저랑 남편은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그러고 몇 달 뒤에 동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는데 원장이 제 왼쪽 귀를 들여다보면서 혀를 찼어요. 새댁 귀가 안 들려? 아이고, 신랑이 고생이 많겠네.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애 울음소리도 못 들을 텐데. 저는 그날도 꾹 참고 지갑을 열었어요. 습관이니까요. 그런데 저 데리러 온 아가씨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죠. 원장님, 지금 말씀 그따위로 하실 거예요? 우리 언니가 원장님한테 피해 준 거 있어요? 남의 집 귀한 사람한테 왜 함부로 동정하고 무시하세요? 당장 사과하세요. 결국 원장이 연신 고개를 숙였고 아가씨는 제 짐을 획 들고 씩씩거리면서 앞장서 걸었어요. 언니, 앞으로 저런 소리 들으면 참지 말고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다 막을 테니까. 가족끼리 당연한 걸 가지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기적처럼 부자가 되거나 해외여행 가는 화려한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죠. 남편은 여전히 10,000원 전철에 시달리면서 출퇴근했고 아가씨는 병원 간병일에 주말 요양원 야간까지 뛰면서 살았어요. 그래도 저희 세 사람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에 제가 겨울 이불을 욕조에 넣고 발로 밟고 있는데 아가씨가 눈을 비비고 나왔어요. 언니 아침부터 뭐해요? 그거 솜이불 아니에요? 비켜요. 제가 밟을게요. 새벽 4시에 들어온 거 다 들었어요. 더 자요. 제 체력 좋은 거 아시잖아요. 이리 주세요. 제가 10분 낑낑대야 겨우 나오는 물기를 아가씨는 두 팔로 휙휙 비틀어서 단숨에 짜버렸죠. 오빠는 아직 자요? 주말인데 언니 좀 도와주지. 진짜 너무하네. 언니 식탁에 검은 봉지 하나 올려놨어요. 뜯어보세요. 봉지 안에는 뽁뽁이로 정성껏 싼 상자가 있었는데 진동 알림 기능이 되는 문 열림 알림기랑 무선 초인종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언니 낮에 혼자 있을 때 벨소리 못 듣잖아요. 이거 달면 손목에서 진동 와요. 그리고 저 어제 마지막 남은 빚 2천만 원 다 털었어요. 다음 달부터 언니한테 생활비 100만 원씩 꼬박꼬박 넣을 거예요. 반찬 투정할 권리도 정당하게 살 거고요.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하품을 늘어지게 하고 나왔어요. 아침부터 무슨 잔치집이야. 야, 은주, 진짜 빚 다 갚았냐? 이제 오빠한테 큰 소리 치고 살 거야. 배고프니까 빨리 상 차려. 이 사람이 형수한테 밥값이나 똑바로 내고 말해. 당연하지. 오빠보다 내가 더 낼 거니까 신경 꺼. 좁은 거실에 남매의 유치한 말싸움이랑 웃음소리가 가득 퍼졌어요. 가을이 깊어지고 추석이 왔습니다. 세 사람은 아침 일찍 차를 타고 어머니가 모셔진 납골당으로 향했죠. 트렁크에는 제가 새벽부터 절여 담근 겉절이랑 어리굴젓 통이 가지런히 실려 있었어요. 어머니 흑백 사진이 놓인 유리칸 앞에 섰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인데 그날따라 눈매가 유난히 따뜻해 보였죠. 남편이 조심스럽게 반찬통을 유리칸 앞에 내려놨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올해는 안 쓸쓸하시죠? 엄마, 막내딸 왔어요. 아가씨가 코를 훌쩍이면서 허리를 굽혔어요. 1년 사이에 볼살이 제법 오르고 팔뚝이 단단해진 얼굴이 몰라보게 든든해 보였죠. 엄마가 사둔 내복 이번 겨울에도 입을 거예요. 얇은데 진짜 따뜻해요. 야간 근무 때 하나도 안 추워. 돈 버는 사람이 옷 좀 새로 사 입어라. 궁상맞게. 오빠가 뭘 알아. 이게 내 최고 명품이야. 엄마, 그리고 언니가 담근 겉절이 가져왔는데 솔직히 옛날에 엄마가 해준 거랑 맛이 똑같아요. 엄마도 거기서 밥 굶지 말고 잘 드시고 있어요.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아가씨 어깨를 쳤어요. 어머니, 이 사람 요즘 사람 다 됐습니다. 사고 친 빚도 제 이름으로 다 갚았고 며칠 전부터 형수한테 생활비도 꼬박꼬박 바칩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피눈물로 지켜낸 우리 은주, 이제 도망 안 가고 제 옆에 딱 붙어 있으니까 평생 잘 데리고 살게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저는 두 사람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조용히 인사를 건넸어요. 부모 없이 자란 저, 동생 잃은 상실감을 안고 살던 남편, 버림받았다는 오해로 10년을 떠돌던 아가씨. 세상에서 제일 흠집 많고 상처투성이던 우리 세 사람을 어머니가 단단히 꿰매놓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그 거대한 사랑 덕에 우리는 서로 아픈 데를 보듬는 진짜 식구가 됐습니다. 유리칸 너머로 가을 햇살이 길게 들어와서 어머니 사진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게 꼭 잘 살고 있구나 하는 어머니의 무뚝뚝한 대답 같았죠. 오빠 갈 때 마트 좀 들르자. 언니 좋아하는 포도 사게. 내가 웬일로 돈을 쓰냐? 비싼 거 사. 오케이. 언니, 저녁에 밥 먹고 과일 파티합시다. 빨리 가요. 차 막히기 전에. 우리는 나란히 납골당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왼쪽 귀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왔지만 제 오른쪽에는 다정한 남편이, 제 뒤에는 산처럼 든든한 아가씨가 걷고 있었죠. 서로 모자란 데를 넘치도록 채워주면서 사는 기적 같은 일상이요. 진짜 행복은 비싼 샴페인이나 화려한 여행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저녁한 식탁에 마주 앉아 따뜻한 밥을 나눠 먹고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웃으면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반겨주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에 있다는 걸 저는 이제야 깊이 깨달았습니다.